그 금리 내린 수준에 맞춰서 지금 다 투자들을 한 상태에서 더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. 예전에 우리가 이 10년 전하고는 좀 틀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그 온기가 넘어오기에는 모든 여건들이 다르다. 예전에 100이 올랐다면 지금 한 10%, 20% 오르고 끝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당연히 뭐 부동산 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이자분만큼 할인해가지고 주택가격이 상승 요인이 있는 건 맞죠. 맞는데 정부의 스탠스를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2022년도에 금리가 올랐잖아요. 2023년도, 4년도 2년 내내 떠들었어요. 금리 인하한다고. 근데 안 한다 그랬고 저는 올해나 돼야 내릴까 하는데 작년부터 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. 2번 인하해서 2.5 가는데 거기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러면 대출금리도 낮아져야지 인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했잖아요.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F4라고 그래서 금융감독원, 금감원, 한국은행장, 기획재정부장 모여가지고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게 F4 회의잖아요. 그 회의에서 서로 합의된 게 뭐예요? 가산금리를 높여서 부동산 대출금리는 낮추면 안 되겠다.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지금 금리 안 내려갔습니다. 그 금리 2번 내렸는데 대출금리 똑같잖아요. 도리어 여러분 기존 대출자들은 아실 거예요. 대환대출이 안 되게 또 막아놔가지고 자기 은행에서 했던 데서 연장하는데 금리가 도리어 올라간 사람도 많아요. 근데 무슨 금리 인하 얘기를 합니까? 그럼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이번에 내릴까요? 일반 다른 대출은 좀 내릴 수 있는데 기존 신규 대출 받는 사람들은 금리 안 내립니다. 제가 볼 때. 그냥 가산금리 추가해서 갑니다. 왜? 주택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금리 인하해도 되는데 너무 높잖아요.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땐 금리 인하 효과가 특히나 또 미국이 쉽게 내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전제가 하는 총재의 요점은 그거예요. 미국이 내리면 따라하겠다 이거예요. 근데 미국이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미국이 잘하면 내년에 올해 연말이나 가을 이때 경제 위기가 오면 내리겠죠. 그럼 여러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주택 금리를 내리는 거하고요. 경제 위기가 아니고 코로나처럼 특수한 경우, 좀 특수한 경우에 금리를 내리는 건 좀 틀립니다. 물론 효과는 있지만.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게 경제 위기로 발생해서 금리를 내렸다. 그 금리 내린 수준에 맞춰서 지금 다 투자들을 한 상태에서 더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효과가 예전에 우리가 이 10년 전하고는 좀 틀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그 온기가 넘어오기에는 모든 여건들이 다르다. 예전에 100이 올랐다면 지금 한 10%, 20% 오르고 끝나고 말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, 제 짧은 지식으로는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나 또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나 영국의 경제 상황, 유럽의 경제 상황, 또 중국, 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, 뭐 이스라엘 전쟁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최근 15년 사이에 많은 리스크가 많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미국은행 뭐 파산하고 대한민국도 건설회사 파산하고 해운건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왔었는데 막았잖아요. 막은 거잖아요.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거기다 관세 전쟁이 시작됐죠.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형적인 경제 역사가 120년밖에 안 됐습니다. 알프레드 마샬 수요 공부를 만든 그분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설립했잖아요. 1903년도에. 그 이후로 지금 기껏해야 125년 지났는데 10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. 위기가 있을 때마다 출렁이고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. 그럼 이럴 때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냐. 기본이 이제 그겁니다. 부동산 우리는 올인이 되어 있지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분산 투자라는 거죠.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적정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. 주식, 채권, 금, 은, 부동산 이렇게 대별적이잖아요. 이 5가지를 알맞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금은이 제일 안정적이고 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집값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. 금은이 안정적인데 분산이란 말씀 드렸잖아요. 그래서 현재 자기 자산의 3분의 1은 부동산, 3분의 1은 뭐 금이나 뭐 은 같은 실물 자산, 그리고 주식, 채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 한 3분의 1 ETF 이렇게 구성하시면 리스크 해지가 됩니다. 세계가 상호 보완관계가 있어서 그 코스톨라니의 그 달걀을 한 군데 담지 마라는 달걀 모형 이론도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분산 투자가 답이다. 그래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건 절대 조심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한 10%, 15%, 10%?
5% 정도 하는 것도 좀 해볼만 하다.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한 1, 2%? 이 정도는 미리 좀 느끼시고 계시면서 미래의 자산시장 변화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분들은 간단합니다. 정부 대책을 먼저 보시고 대책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할 겁니다. 대책 이후에 내년에 시장 물량을 보셔야 되는데 하반기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대체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관망하는 게 제일 좋은 타임 같습니다.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7군데 이상 가셔가지고 내고를 하셔서 사시는 게 맞고, 파는 분들은 호가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타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욕심을 내거나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. 둘 다 적정한 선에서 하면 둘 다 좀 안정적인, 큰 수익은 못 보지만 크게 깎지는 못했지만 알맞은 선에서 자기 능력이 부담 가능한 선에서 처리하는 대책을 하는 게 좋은데, 첫 번째는 대책을 보고 나서 판단하셔라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대책은 아마 제가 볼 때 빠르면 8월 말 안에, 늦어도 9월 안에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부가스트디 시청자 여러분,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. 지금은 분명히 예전과 다른 상황인 건 아실 겁니다. 평온하지도 않고 주택이 호황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시끄럽고 다 시끄럽습니다. 대한민국 자체도 시끄럽고.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욕심,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, 두 가지를 피하시면 됩니다. 피하시고, 경제라는 건 순환 사이클이 있거든요. 마냥 오를 것 같지만 결국 내리는 순간이 오고, 불행히도 우리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고,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호황기가 오잖아요. 여러분들은 지금 10몇 년 동안 호황기를 봤기 때문에 어쩌면 영끌하시는 분들은 지금 힘들 수도 있지만 때가 지나면 또 명목가치는 찾아가죠.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? 건강하게 그 시간을 잘 버텨야겠죠, 여러분. 그래서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사뒀던 거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고, 그죠? 살 기회도 없습니다. 그래서 건강하시면 좋은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희망과 계획을 가지시고 임하시면은 한결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